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명씩은 있을 평범한 중년 남성이자 가장이죠. 요즘엔 감사한 일을 감사하다고 말 못하고 미안한 일을 미안하다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한 이 시점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입었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않고 보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학창 시절 저희 반에는 유달리 밝은 성격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각 반에 한 명씩은 꼭 있는 분위기 메이커 있잖아요. 그 친구가 딱 그런 부류였습니다. 발이 얼마나 넓은지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사람을 아는 것만 같았죠. 사내놈들 모여있는 곳에 있으면 말이 거칠어질 법도 한데 그 친구는 늘 고운 말만 썼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는 그 친구에게 누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희 상상 속의 친구의 누나는 하얀 원피스가 잘 어울리고 긴 생머리를 휘날리는 우아한 여성 그 자체였죠. 그런 누나가 있지 않고서야 덩치가 산만한 그 친구가 저렇게 예쁜 말만 골랐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친구에게는 누나가 없었어요. 외동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친구가 가정에서 매우 사랑받으면서 자랐다고 확신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는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 사이에서 말이죠. 친구가 자기 집안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공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께도 예쁨 받았어요. 시종일관 예쁜 말만 하고 싸우는 애들이 있으면 중간에서 잘 중재하고 학급에 큰일이 있으면 본인이 도맡아서 하니 안 예뻐할 이유가 없었죠. 학교에서 친구의 신망이 어느 정도로 두터웠냐면 한 선생님은 친구에게 넌 커서 정치해라. 널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널 뽑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치 않게 아무도 알지 못했던, 선생님조차 알지 못했던 친구의 숨겨진 그늘을 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초반, 어머니가 누나 마중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늦은 밤에 누나 혼자 들어오게 하면 되겠느냐는 어머니의 말씀에 쫓겨나듯 집을 나섰죠. 집과 거리가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구시렁거리며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뭐냐? 누나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틱틱거리더라고요. 뭐냐? 지금 데리러 나와준 사람한테 할 소리야? 네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냐? 엄마가 보내서 나왔겠지. 누나와 투닥거리면서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는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휘적휘적 걷고 있었어요. 저러다가 사고 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저씨 뒤에서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누나는 혀를 찢차며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또 저러네. 자주 보는 사람이야? 이 시간만 되면 저러고 나와. 저 사람 때문에 너더러 데리러 가라고 한 걸걸? 앞으로 잔말 말고 데리러 나가라고 할 때 데리러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누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 집 아들만 불쌍하게 됐지 뭐. 너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던데. 멀리서 봤을 때 덩치가 커서 또래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저는 눈을 작게 뜨며 제 아버지를 힘겹게 부축하는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곤 입을 틀어막았어요. 뭐야, 왜 그래? 저는 누나의 등을 떠밀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 속도에 맞추느라 얼굴이 시뻘개진 누나는 헉헉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야? 저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 우리 반 애야. 뭐? 진짜? 그런데 왜 도망왔어? 저는 제가 왜 도망을 쳤는지 그날 밤을 꼬박 세워 고민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제가 상상하던 친구의 아버지는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제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자 당황스러움에 도망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친구에게 아는 척하면 친구가 매우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걸요. 친구의 아버지는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고성방가를 했습니다. 친구는 쩔쩔매며 그런 아버지를 말렸고요. 그런 일을 매일같이 했다고 하니 점잖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친구를 살펴보았어요. 친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나니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활발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가 형제나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작은 한숨을 내뱉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친구도 제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너 요즘 부쩍 나를 관찰한다? 친구는 웃으면서 물었지만 저는 심장이 철렁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찰한 적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해야 하는지 머리를 굴렸죠. 친구는 제가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는 걸 보았는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야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저는 친구를 속이는 건 기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불쌍한 것도 아닌데 굳이 애써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친구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고 얘기할 시기를 놓쳐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요. 친구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 털썩 주저앉아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냐.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다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안 사정이 안 좋은데도 티를 못 냈어. 물론 굳이 티낼 일도 아니었지만 숨기라고 한 건 아니야. 그래서 네가 알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치부를 몰래 본 것처럼 굴지 마라. 친구는 죄 지은 것처럼 행동하는 저를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한번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는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친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할 뿐 자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친구가 괜히 안쓰러워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친구는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는 할머니와 친구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폭언만 하면 차라리 다행이죠. 집안의 집기를 다 부수고 집안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고 나서야 잠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약한 심성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해 퇴사한 후 저런 모습이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고, 아무리 막 나가는 자식이라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지 친구에게 아버지를 이해하길 강요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니?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었단다. 네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사람은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만 아니었어도 네 아버지가 저렇게 살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다. 그러니 너가 조금만 이해하고 버텨다오. 친구는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속 편하게 자는 아버지를 두고 집안을 청소하는 일도, 깨진 유리를 주워 담느라 친구의 손에서는 피가 나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를 죽였다며 해장국을 끓이고 있는 할머니도 그 모습을 볼 때면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친구는 가족을 사랑했어요. 워낙 정이 많은 아이였으니까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속 편하게 누나와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운 얘기를 하면 아무렇지 않게 제 이야기를 받아주는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상황에 비하면 저의 일은 세 발의 피인데도요. 속 편한 소리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진로 문제로 다툰 뒤 씩씩거리며 집을 나오면 친구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저를 집으로 데려와서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속 편하게 친구 집에 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참 철없는 모습이죠. 같은 나이였지만 저는 너무나 어렸고 친구는 너무나 빨리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 집에서 라면을 먹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친구의 아버지가 기어이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였죠. 친구는 구석구석 숨겨둔 돈까지 챙겨가는 아버지를 볼 때면 원망스러운 마음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 친구는 아버지가 집안 물건을 털어가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원래도 일을 했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죠. 자연스럽게 학교를 못 나오게 되었고 선생님들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하셨지만
출석 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하게 됐고, 친구는 유급을 해서라도 학교에 남는 게 아니라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 저는 공부에 집중해야 했고, 집 독서실을 반복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를 만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수능을 치르고 나서야 친구의 안부를 묻기 위해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친구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낯선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집안에서 나온 아주머니는 저보다 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는 넌 누구니? 저 형식이 만나러 왔는데요. 아주머니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손바닥을 짝 하고 치셨습니다. 아, 형식이. 너 형식이 소식 못 들었니? 무슨 소식이요? 아주머니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말도 안 돼요. 형식이의 할머니는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말도 잃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서운했고 홀로 장례를 치렀을 친구 생각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형식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형식이가 상실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 할머니와의 기억이 남아있는 집을 처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글쎄, 할머니 보내드리고 갑자기 사라져서.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형식이를 수소문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드디어 일을 쳤다고 생각해서 친구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 아버지는 자기 돈줄이 끊겼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결국 친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친구가 살아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감쪽같이 자신의 흔적을 감췄습니다. 지금이야 CCTV도 있고 인터넷도 있으니 그나마 수월하다 쳐도 그 당시엔 작정하고 숨은 사람을 찾을 방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친구와의 기억은 다른 기억으로 덮여갔습니다. 친구를 봤다는 동창들의 연락을 받으면 그 기억이 잠시 얼굴을 내밀었지만 그마저도 잠시였죠.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에게도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하고 여자친구도 생겼죠.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결혼을 약속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를 만나러 오다가 생긴 사고였습니다. 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다면 나았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해서 이리도 빨리 갔는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는데 내 욕심 채우느라 이 사람의 행운까지 빼앗아 가버린 바람에 일이 허무하게 떠난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술만 마셨어요. 가족들도 덩달아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하셨어요. 이러지 마라. 난 너까지 이럴까봐 잠이 안 와. 아버지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태우셨습니다. 결혼한 누나는 저를 이렇게 둘 수 없다며 외형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가에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도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아른거리는데 도무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정사정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식탁에 앉았던 그날 저는 무심결에 본 어머니의 손을 보고 번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앞에 숟가락을 놔주던 어머니의 손이 마치 미라처럼 삐쩍 말라 있었어요. 게다가 손까지 바들바들 떨고 계셨죠. 고작 숟가락 하나가 무거워서요. 아주 오랜만에 술이 깨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볼은 움푹 파여 있었고 어머니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빠져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잃을 뻔한 것이죠. 저는 숙취로 인해 구역질이 나오는데도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상태로 밥을 우겨 넣는 저를 보며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그날부터 변했어요. 방 안에 쌓여있던 술병을 내다버렸고
창문을 가려놨던 커튼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했어요. 체력이 낮아진 상태라 일을 하면서 몇 차례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쓰러진 상태로 있었다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이별의 아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땀을 흘려 일을 하다 보니 아주 조금씩 이별의 아픔이 추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를 떠올리면 그리울지언정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제 마음속 한구석의 죄책감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죄책감이 있냐 싶겠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러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살면서도 그 돈을 저에게 쓰진 못했습니다. 제 돈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누구세요? 분명히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상대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누구시냐니까요? 전화를 건 사람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민아, 나야, 김현식.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주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전화를 건 사람이 10년 전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친구 김현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야, 반갑다. 그러게, 반갑다. 반가운 마음에 펄쩍 뛴 저와는 달리 현석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현식이의 사정이 좋지 않고 녀석이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걸요. 무슨 일로 연락한 거야?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현식이가 말을 꺼내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미안하다. 다름이 아니라 현식이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혹시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겨우 5만 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거의 3배 정도는 말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현식이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보자.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묻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꾹 참고 현식이와 오랜만에 라면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라면에 소주 한 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멋진 저녁이었죠. 저는 술기운의 힘을 빌려 현식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현식이는 마지막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더니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갑자기 사라졌던 건 알지? 그 얘기 듣고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너는 모를 거다.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것도 말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걱정했는지 알아? 현식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너가 날 찾아다니는 건 알고 있었어. 저는 팔쩍 뛰며 말했습니다. 뭐? 야,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현식이는 가슴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놓았을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는 기억도 안 나. 주인댁 아주머니랑 동사무소 직원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렀거든. 그러고 나서 폐인처럼 살았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미웠어도 할머니잖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 대신 날 키워준 분이고 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셨을 뿐이지.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친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할머니였습니다. 알코올도 모자라서 도박까지 손을 댄 아버지에게서 할머니를 보호해야 하는 게 평생의 목표였죠. 그런데 할머니가 사라지니 인생의 목표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의 괴롭힘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어딜 가든 결국 따라올 뿐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사라지기로 마음먹었어. 나한테는 꿈도 사치였으니까. 친구는 수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터미널로 향했고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의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번 더 버스를 갈아타고
또 한 번 갈아탔죠. 배까지 타고 나서야 친구는 비로소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묫자리를 찾아간 그곳에서는 아주 깊은 계곡이 있었고 친구는 그곳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갔다고 했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였나? 갑자기 웬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셨어. 얼른 나오라고. 그런데 소리치면서 급박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무 여유롭게 뒷짐지고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그분이 저승사자가 아니면 귀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홀리듯이 밖으로 나갔지. 그런데 사람이더라. 친구를 부른 할아버지는 무덤덤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네. 할아버지는 초점 없는 친구의 눈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죽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 그런데 빠지려면 사람들 안 다니는 데서 빠져. 사람 한 명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 보고 좋아할 사람 있겠어? 그리고 왜 내가 버젓이 거기 있는데 빠지려고 하는 거야? 꿈자리 뒤숭숭하기 싫이. 할아버지는 혀를 쯧쯧하며 말씀하셨고 친구는 납득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어디서 빠지면 좋을지 여쭤봤다고 해요. 글쎄, 여기는 물이 좋아서 사람 손이 안 닿은 데가 없는데 내가 내일 날 밝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 줄 테니까 따라와. 친구는 머뭇거렸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말 알지? 내일이면 어디서 뭘 하든 신경 안 쓸 테니까 와서 밥이나 먹어. 이렇게 보내면 꿈자리 뒤숭숭하다니까. 다 늙은 노인이랑 저승길 동무할 거 아니면 얌전히 따라와. 친구는 할아버지의 말에 또 한 번 설득됐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따뜻했어. 밥도 맛있었고 할아버지가 내어주신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영원했으면 좋겠더라.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얼른 지워버렸지. 나는 내일이면 사라질 사람이었으니까. 친구는 개운한 상태로 눈을 뜨고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겠어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친구의 머리 위로 지팡이가 날아왔습니다. 예끼 이놈아. 친구는 머리를 감싸 안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이 버릇없는 놈 같으니 밥 한 끼 두둑히 얻어먹고 입 싹 다 끄려는 것이야? 친구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기지. 자기가 밥 먹으라고 해놓고 밥 먹은 값을 하라니까. 그런데 그 어이없는 감정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느낀 뚜렷한 감정의 색이었어. 친구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하라는 일을 다 하고 떠나려고 하면 친구가 해놓은 일거리를 들고 와서는 네가 한 것들이 다 망가졌으니 고치고 가라 라고 하셨다고 하죠. 누가 봐도 할아버지가 일부러 망가뜨려 놓은 거야.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화를 내고 그냥 나와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나도 살고 싶었기 때문이겠지. 친구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잘 지내게 되었어요. 주변에 살던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친구를 궁금해했지만 왜 여기에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등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막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에 섞이게 됐고 마음이 편해지자 친구는 조금씩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열어주기 시작했죠. 친구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 할머니와의 이야기,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거 토박이가 아니더라고. 아주 젊었을 때 아내가 딸을 낳다가 죽은 뒤로 그곳에 들어온 거였어.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랑 비슷한 이유였겠다고 생각해. 그럼 할아버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사셨던 거야?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이 마치 제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셨어? 이게 궁금했던 이유는 제가 할아버지처럼 살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괜찮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살만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진짜 속마음을 들려주셨어. 혼자 있는 게 외롭진 않으시냐는 물음에 항상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시기 전에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그래도 너 덕에 말년이 그나마 덜 외로웠다고 하셨어.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일찍이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련이 남아서 1년, 2년 아내를 붙잡고 있었던 게 평생 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 저는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너가 할아버지 임종을 지켜본 거야? 그렇지. 친구는 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해야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할아버지와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건강은 자신 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정말 많이 놀랐지. 동네 어른들은 더 놀라셨어. 그 연세에도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시던 분이었거든.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이 쓰러지셨으니 난리가 났어. 친구는 급하게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시골 마을에 있는 나이 많은 의사는 할아버지가 쓰러진 원인을 잡아내지 못했고 친구는 할아버지를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하필 그날 바람이 세게 불어 할아버지를 밖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일찍 병원으로 모셨다면 사셨을 수도 있어. 다음날 바람이 겨우 잦아들어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셨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진 원인은 고혈압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가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할아버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을 방치하셨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혈압과 혈관 관리를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의 집과 병원을 오고 다니면서 병간호를 했죠. 아버지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에 친구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 할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도시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길게 교제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는 한순간에 그 여자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친구는 할아버지가 태어나실 때쯤 결혼을 결심하고 여자를 할아버지에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뚜렷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친구도 여자도 어렸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 중요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조금씩 모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친구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이유를 여쭤봤는데 그건 대답해주지 않으시더라. 그냥 무작정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유라도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기운이 안 좋다고만 말씀하셨어. 그때는 그냥 할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시다고 생각했지. 날 과보호한다 싶을 정도로 챙기셨거든. 나랑 첫 만남이 그랬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 친구는 꾸준히 여자와 함께 할아버지를 챙겼다고 합니다. 여자는 친할아버지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라고 물었지만 할아버지와 친구의 사정을 듣고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죠. 그렇게 한두 달 정도가 지났고 친구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 허락하신 거야?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셨어. 저도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끝까지 몰랐어. 허락도 못 받았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병원에서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할아버지는 정말 갑자기 친구가 임종을 지킬 새도 없이 그렇게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친구는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고 친구 곁에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살뜰히 할아버지의 장례를 살피는 여자를 보며 마을 주민들은 저런 여자를 잡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라. 원래 사람이 갈 때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라고 말했죠. 친구도 여자의 행동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친구는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 결혼 전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섬의 집에서 살기로 했었는데 여자가 섬에서 살기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것이죠. 친구는 정말 당황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도시로 나가서 사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말에 마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너도 그렇고 네 아내도 그렇고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아니잖냐. 여기서 평생 산 사람들도 육지로 나가는 마당에 젊은 처자가 여기서 살고 싶을 리가 없지. 아내가 저리도 싫어하면 가는 게 맞다. 이젠 너도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친구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용기를 내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섬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에 육지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당장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 계약조차도 어렵더라. 솔직히 그냥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살고 싶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 애가 있어? 친구는 언제 심각한 표정을 지었냐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해 4살이야. 친구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들어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나오다가 목에서 턱하고 막혔어요. 아이가 있다는 녀석이 단돈 5만 원이 없어서 저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니까요. 분명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데. 딸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안 봐도 화냈습니다. 친구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궁금하지? 지금 어떻게 애를 키우고 있는지. 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밝아졌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보육원에 있어. 뭐? 저는 친구가 사정이 힘들어서 딸을 버린 건가 싶었습니다. 버린 건 아니야. 사정이 이래서. 아이를 맡긴 지 지금 3개월 정도 됐어. 사지 멀쩡한 녀석이 사정이 안 좋으면 대체 얼마나 안 좋다고 애를 보육원에 맡긴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 하나를 물어봤어요. 아니, 애 엄마는?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애가 3살이 됐을 때 할아버지가 왜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알았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친구에게 있던 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미리 챙겨주셨던 약간의 돈과 육지로 떠나는 주인공에게 마을 어른들이 챙겨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작은 단칸방을 구하기는 했는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었죠.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한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선택사항이 없었죠. 그래도 입덧이 심한 아내가 원하는 것은 눈길을 헤쳐서라도 구해다 주었고 쥐가 나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하루에 3시간밖에 없는 수면 시간을 반납하고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 고생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아내는 만삭이 되었고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더라. 어쩌지 하고 있는데 다행히 좋은 가격의 집이 나와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좀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갈 수 있었어. 몸은 고됐지만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란 환경은 울음소리와 물건이 깨지는 소리, 욕지거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친구가 꾸린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내와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어서 서둘러 집을 나왔는데 앞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문을 여셨죠. 아주머니가 왜 이제 오냐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 무슨 일이시냐 물으니까 잠깐 기다리라면서 집 안에 들어가시더라고. 그리고는 집에서 딸을 데리고 나오시더라. 난 아내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맡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주머니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아주머니는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길래 친구 집 문을 두드리셨다고 합니다. 평소 내 친구네 부부를 자주 챙겨주는 분이셨고 친구의 아내가 아이를 보는데 능숙하지 않아 여러 도움을 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 몰라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열렸고 3살배기 아이가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열이 펄펄 끓은 채로요.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다녀오셨다고 했죠. 대체 애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데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아내가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으니까. 설마 도망간 거야? 친구는 소주 한 잔을 털어놓더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알고 보니 매일같이 나가서 술을 마셨더라. 내가 오기 전에 집에 들어온 거지. 애가 너무 순해서 평소엔 혼자서 놀다 잠에 들었는데 그날은 아프니까 운 거야. 그 어린애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3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뇨. 그런데 그날은 왜 너가 오기 전에 집에 안 들어온 거야? 뒤이어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자랑 마시다가 만취해서 집에 못 들어온 거야. 뭐? 친구의 아내는 2명의 남자와 각각 바람을 피우는 중이었고, 그중 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주량을 조절하지 못해 기어이 덜미를 잡힌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당연히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아이가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사이에 아내는 집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죠. 당연히 아이는 두고요. 아내를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들은 아무래도 해외로 도망간 것 같다고 했지.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고 내 아이를 낳아준 여자로서 정말 소중히 대했어. 그런데 이렇게 도망갈 줄이야.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친구가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무너질 순 없었어. 아이가 있었으니까. 겨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오더라. 설마가 사실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친구의 이름으로 빚까지 낸 상태였어요. 너가 대출받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갚아야 해?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아이를 키워야 했고 빚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일을 했어요. 한 번은 납치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배달 일을 했고 아이를 업고는 불판 닦는 일도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주고 아이를 식당 쪽방에 맡겨두기도 했죠. 그렇게 아이를 맡기는 게 익숙해졌을 때쯤에 애가 사라졌어. 3일 동안 애가 없어졌는데 정말 돌아버릴 뻔했다. 다행히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를 돌봐준 비용을 내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고마운 일이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라고 했다고 해요. 친구는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며 온 동네방네 소리치는 사람에게 결국 돈을 탈탈 털어 사례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안 주면 애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 친구가 아이를 시설에 맡긴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있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된다며 살았는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한 것이었어요. 당장 막노동을 뛰어야 하는데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고 당장 몸을 늘 공간도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0년 만에 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제가 월급으로 받은 100만 원의 절반을 떼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이 돈은 너무 크다면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친구의 주머니에 50만 원을 밀어넣었어요.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아서 결혼할 여자를 잃은 고통에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딸과 생이별한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주는 거다 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겨우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한동안은 친구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뭐 하고 지내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딸은 종종 보는지, 일상적인 안부를 물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연락이 안 오는 날이 늘어나다 보니 저는 친구에게 돈을 떼먹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감성 파는 놈들한테는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저는 인생 공부를 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애써 친구를 잊었습니다. 친구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니 너무 부끄러웠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슬펐거든요. 그렇게 7년이 지났고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잠수 탄 친구에게 딱 한 가지 고마워했던 것은 친구가 할아버지의 얘기를 해준 것이었어요. 저는 오래전 연인을 놓아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리도 잡았고 아이도 낳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은 아내는 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친구라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올 친구가 없어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너가 왜 여기에? 제 앞에 선 사람은 7년 전 50만 원을 빌려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7년 전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멀끔하더라고요. 친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 저는 친구를 집으로 들였고 저와 아내는 친구 앞에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아내는 고요함을 깨고자 뭐라도 내오겠다며 주방으로 갔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7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내 집은 어떻게 알았고? 친구는 제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들고 온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뭐야? 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봉투 안에는 수표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이게 뭐냐? 친구는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돈 갚으러 왔다. 저는 친구에게 절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50만 원을 빌려줬을 뿐인데 친구가 갚은 돈은 5천만 원이었거든요. 아무리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100배에 달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아주라. 나 7년 동안 이 돈 갚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대뜸 5천만 원을 내미는 놈이 어딨어. 500만 원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 뭐? 5천? 친구는 화통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너가 이런 반응할 줄 알았다. 너가 나한테 빌려준 50만 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아.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안 되던 오래된 친구한테 전 재산의 반을 떼어서 준 건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그때 50만 원에 비하면 지금 이 5천만 원은 턱없이 작은 돈이야. 저는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준 50만 원을 가지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했고 월급을 받으며 돈이 모이자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사입해 동네 마트에 팔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물건을 온라인에 올려서 파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이는 자신이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죠.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연락하면 됐잖냐? 친구는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100배로 갚고 싶어서 그랬어.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돈 갚을 생각만 하면서 일하다 보니 벌써 7년이 지났다.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7년이 지났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친구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는지도 알았어요. 저는 친구와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7년 동안 너를 오해했어. 지금이라도 널 응원한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친구는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라 친구를 저희 집에서 재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가방 안에 돈봉투를 다시 넣었죠. 그렇게 다음날 친구가 돌아갔고 친구는 그날 저녁 다시 저희 집으로 와서는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의 이야기처럼 몇 번이나 돈봉투를 주고받은 뒤에야 저는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집 사는 데 보탰어요. 아내가 원하던 마당 딸린 아늑한 집이었죠. 친구를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 날, 큰 트럭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니 친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는 큰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보였어요. 뭐야? 친구는 한 손에 딸의 손을 잡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야? 집들이 선물이지. 친구는 아직 침대를 사지 못했다는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기억해놨다가 최고급 침대를 선물로 사온 것이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집들이 선물로 너무 과해. 친구는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은 돈 많은 친구한테 빨대 꽂을 생각만 하던데 너도 좀 이기적으로 굴어라. 좀. 이거 사업하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이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친구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보니까 잠자는 게 최고더라고요. 재수씨, 이 녀석이랑 사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 침대에서 푹 주무세요. 저희 가족과 친구 녀석은 이런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친구의 딸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 중이라고 하네요. 친구의 사업도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의 서두의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요즘엔 감사한 일을 감사하다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저는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엔 원망이 아닌 감사가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